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코너죠. 1부는 일사천리 코너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기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막 날도 더운데. 날 덥네요, 진짜. 네, 열받는 일이 너무 많이 터져서. 네. 천불이 터집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들도 얼마나 또 더 열이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에 대응하는 통합당의 태도도 열받고 예. 정강훈이야 그런 놈이라고 치고 통합당도 아무런 사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광화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요. 오늘은 예. 부동산 그리고 전당대 세 가지를 좀 이슈를 다루려고 하고요. 조국 정경심 그 재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일단 황희두 위원님 나오시는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화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좀비들 아닌가 싶어. 정상적인 네. 사고 기능이 마비된 인간들 같아요. 네.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네. 실증적으로 드러났다고 봐야죠. 이게 좀 유심히 보면 네. 이번에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네. 적개감, 적의심을 느끼는 세력들이 똘똘 뭉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주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집회를 이거 뻔히 문제가 야기될 거 뻔히 알면서도 상식의 신고를 문제죠. 허가해주고 예. 광화문 집회를 거기에 언론들이 부안해동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상한 교회들 예. 이런 교회들이 난리를 치고 예. 통합당이 가세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적폐 세력의 총걸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언론도 네. 그 코로나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애칭이지 애칭. 그거는 이거 코로나 테러범이잖아요. 테러범이죠. 네, 테러범.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인데다가 규모로 보면 이거 완전히 반란군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걸 보면, 어떻게 코로나 전도사라고 예쁘게 불러줘요? 네. 수단과 지금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 정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전복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곳곳에서 네.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일 열받은 사진 오늘 한 장면은 뭐였냐면 네. 사랑제일교회 그 방역 요원이 네. 막 끌려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사진으로 막 네. 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네. 강제로 막 방역 요원들을 차에 있는 방역 요원을 끄집어내서 폭력을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저주를 퍼붓고 네. 뭐 이런 장면들이 그랬군요. 사진들이 막 돌았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 방역 당국이 굉장히 조치를 세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신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폐쇄 조치를 했는데 예. 저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바로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곳저곳에 지금 전화를 막 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거 진짜 특단의 대책 긴급 조치권 발동 차원도 고려를 해야지 돼요. 네. 방역법은 얼마 전에 좀 강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벌금 좀 세게 때리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걸 집회를 금지한다. 집회라는 차원이 아니라 결집 이렇게 그 위험되는 결집을 뭐 금지한다거나 그런 방역을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 뭐 강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건 방역법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입법 조치가 필요하면 입법 조치도 하고. 아니,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것은 네. 정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검찰이랑 다 네. 모여서 한 것은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네.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을 하겠다. 네. 입장 좀 세게 나왔어요, 네. 당연히.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정광훈에 의해서 차명진 예.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혜식도 예. 받았죠. 그리고 VIP들이 있다. 예. 김진태 VIP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춘천에 같이 갔던 사람들 확진자 판결 나니까 이재사 검사 안 받겠다고 하다가 검사를 오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사실 가까운 데서 피해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CBS에서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낙연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받아서 다행히 이제 음성으로 나왔는데 하고요. 또 김용민 의원이 CBS 출연했다가 그 지금
검사 결과를 대기 중에 있고요. 네. 김용민 의원과 어제 또 김남국 의원이 만나서 김남국 의원도 검사를 받았고 네. 저녁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큰 이상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2부에는 이제 황희두 의원만 나오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조만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은 정광훈도 정광훈이지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최선을 다해야지 되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좀 다시 최소한으로 돌아가던 경제를 셧다운 시켜야지 되는가. 이런 이걸 잘 조화시키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고. 네. 우선 필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마치 감기처럼 좀 심한 센 감기, 센 독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후유증도 심하고요. 아니, 완치된 분들도 네. 완치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폐 쪽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큰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죠. 네. 우선 뭐 딴 게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지금 김용민 의원이 음성 나왔다고 네. 뭐 댓글로 올라왔네요. 그럼 뭐 김남국 의원도 음성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님 빨리 결과 나오면 내가 2부에 빨리 뛰어오라고 했는데 네. 결과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단계로 들어가면 이 성장률이 2% 정도가 하향 조치가 된다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전망이. 그리고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보니까 전월 대비 한 40만 명 정도가 추가 실업자들이 발생한다라고 그렇죠. 나오고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코로나 이전 대비하면 네.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이 실직 상태에 네. 놓여있다. 그런 어떤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의 방역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런 어떤 방해 책동을 하는 위의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그런 목적을 보여주는 듯한 이 테러범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조기에 진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광신도가 맞습니다. 정광훈 광신도가 맞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일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숙박업 뭐 그다음에 스포츠도 이제 전면적으로 스포츠 경기도 취소가 되거든요. 네. 못 합니다. 네. 스포츠 뭐 영화 산업 뭐 곳곳에 많은 분들이 직격탄을 지금 맞게 되는데 네. 또 그런 분들 못지않게 가슴을 졸여하는 분들이 바로 주부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맘카페 이런 데에서 주부님들이 지금 부글부글 할 겁니다. 부동산 문제로 좀 관심이 많았다가 네. 다시 이제 코로나 문제로 그 주제가 관심사가 옮겨지는 상태인데 저는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면 정부 여당과 통합당의 대치 전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꼭 혼내지 않더라도 통합당을 뭐 이야기는 하죠. 세게 발언을 합니다만 이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예. 지난번 이제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진실이 규명됐듯이 많이 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엄마들, 예. 맘카페에 있는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뿔난 엄마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통합당의 무서운 면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통합당이 반성 사과가 일절 없으니까요. 예. 자기들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발뺌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집회를 신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경호 아닙니까? 예. 통합당 전직 의원입니다. 예. 거기에 또 홍문표 의원 그리고 김지태 의원, 유정복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여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당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무관한 게 아니죠. 결코 그렇습니다. 무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인데 지금까지 정말 고통 참으면서 잘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일거에 와장창 무너지게 생겼는데 네.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뭐 그 서울시도 금지하고 이런 통합당에서 말렸어야지 못하게 했어야죠. 설사 말을 듣든지 말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방조한 건 분명히 네. 맞고요. 뒤에서 주도했죠. 부추긴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네. 있죠, 사실. 그리고 언론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뭐 통합당 키워준 세력이 당연히
그 정광훈 일당 태극기 부대를 키워준 세력이 그동안 이제 통합당이라는 거 예. 같이 모여서 집회한 게 뭐 11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 밝혀지고 있죠. 다들 알고 있고 국민들이 이미. 그런데 지금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양비론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부가 좀 느슨했던 거 아니냐? 아니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은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등등 하면서 좀 느슨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뭐 전문가 인터뷰도 막 끄집어내고 하면서 물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경제도 잡아야 하고 예. 이 그 안전 문제, 이 방역 문제도 잡아야 하는 두 가지 고민 속에서 예. 많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은 느꼈을 것 같아요. 경제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그게 이번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잘 해왔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외 유입이 많다가 국내 유입이 10명 선에서 유지가 되다가 약간 늘어날 때마다 고선에서 하루 해외 유입 플러스 국내 유입이 10명, 20명 선에서 몇 달 동안 잘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깨뜨린 세력들이 있는데 그걸 정부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들이나 통합당이나 뭐냐면 국가 안전, 네. 안보 이런 문제 여야 진보 따로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는 교과서 쪽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담겨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본 전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통합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방조했거나 최소한 방조했거나 부추긴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런 사과도 없고 참석자에 대한 징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뉴스를 통해서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보고 또 언론이 양비론을 펼치고 있고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잘 안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실정이 꽤 최근 내 두드러졌기 때문에 쉽게 반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판단들을 하면서 여당의 주장, 코로나 재확산을 방조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적, 정략적 그런 행태다, 정략적 행태다 이러면서 역공을 좀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반성이 없다 보면 국민들이 아까 수백만 명들이 만 명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분들이 통합당의 항의 전화, 문자 보내고 엄중하게 국민들의 이렇게 이 무서움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죄 없이 이들이 계속 버티면 코로나 세력, 코로나 방조 세력 이런 말을 붙여서 이들을 그래야죠. 명명하고 테러 방조 세력. 코로나 세력, 한마디로 코로나 세력이죠. 코로나 방조 세력, 코로나 세력이라고 지칭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민심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는 그러니까 통합당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정광훈 일당과 섞이지 않으려고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까 이제 단기간 내 통합당 지지율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지나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표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조만간에 발표될 것 같죠. 지금 분위기상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해야 합니다. 과거로 그 힘든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모든 가족들 안전, 생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싸움은 지금부터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싸워야겠지만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싸워줘야 한다. 이 국면에서 국민들이 혼내줘야 한다. 뿔난 성남 민심을 통합당에게 뜨겁게 맛보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난번 신천지 때도 미래통합당 거의 신천지당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계속 신천지를 비호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던 짓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어떻게든 타격을 줘한다. 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안전 생명 이런 것이 위협받고 있음을 받을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걱정도 안 해 얘네들이니까.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 정광훈 일당들 정말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미친놈들이지.
그리고 막 9시간 만에 잡히기도 하고 막 다니다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당연히 해야 하고 뭐 재산이 한 500억 있다면서요. 그 제1기회가 거기가. 근데 지금 신천지 때 사례를 보면 100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버금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사랑제일교회는 이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 내몰리는 것 같아요. 쓸려버릴 수밖에 없죠. 예.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라든지 뭐 개척교회를 하시든지 말든지 뭐. 정말 진짜 미꾸라지 한 놈이 정말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놈이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 이 상황이 정강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이런 아까 적폐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국민들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상하게 우리 국민들이 대처하고 여기 이제 주부님들도 계시면 맘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주부님들의 그 분노를 잘 조직화해서 저는 뭐 통합당이 정말 항의 전화도 하고 문자도 막 보내고 해서 지역별로 또 중앙당에 시도당에 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를 표출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집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야 그 지금 우선 급선무가 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저항하고 하는 것을 제압하는 것인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더 힘차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로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통합당을 코로나 세력으로 명명해도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줘야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까, 석고대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명시키고 출당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물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보니까 여전히 기고만장하고 뭐 대통령 그 회동 제안한 거에 대해서도 뭐 단독으로 영수회담 뭐 얘기하면서 마치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 오만한 그런 어떤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좀 국민들이 나서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요즘에 한동안 거기에 푹 빠져 있었는데 고희석 기자님께서 준비하신 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8월달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10 대책 시행된 지 한 달 지났죠. 대책이 발표되고 입법화된 게 7월 말이고 다 통과된 게 8월 4일이고 4일날 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효과가 나와줘야지 되겠죠. 그런데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과 가격 동향입니다. 근데 가격 동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상승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도 보니까 강남이나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좀 줄었고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거래가 아예 끊겼죠. 거의 그냥 거의 거래 절벽이라고 해도 좋을. 근데 거래가 그렇게 끊기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보통 나타나나요? 투매 현상으로 나타나죠. 이제 집을 막 내놓으려고 막 하는군요. 싸게. 호가도 떨어져. 지금 이제 거래 절벽이 됐지만 호가는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안 팔리지만. 근데 이제 이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이 투매 현상이 호가도 계속 내려가고 투매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하신 자료들도 있죠?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나눠볼까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 그 아파트 시장 상승을 제일 리드하는 여기 한번 볼까요? 강남, 서초, 송파, 노원, 성동 5개 구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란색이 7월 10일 이전 한 달. 그러니까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빨간색이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7.10 대책 이후에 한 달간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전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 거군요. 8월 10일까지는 계속 조금씩 추가가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자료예요. 이야, 그 노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줄었네. 다 비슷해요. 4배 이상 줄었고. 다 25%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75% 줄어든 거예요. 송파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다들 뭐 진짜 거래가 뚝 끊겼네요. 이게 되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되게 뭐 30% 떨어진다든가 뭐 절반 떨어진다 이런 식인데 25%씩 이 정도면 안정세로 접어들거나 약간 하향 안정 조금씩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시세 상황을 보면
몇 억씩 빠지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지역별로 한번 자료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예, 길지만 마지막 다 볼 것이 이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거래된 것 중에 네. 6, 7월 거래가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여기 좀 소개를 몇 개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잠원동의 강변 아파트 이런 예. 데가 18억 5천에서 10억 4천으로 3억 1천만 원이 빠졌어요. 예. 최근에 8월 달 보니까 빠졌더라. 예. 실거래가. 반포동 반포 주공 1단지도 3억 빠졌고. 예. 풍납동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도 2억 예. 8천.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도 2억 1,500. 뭐 이런 식으로 쭉 빠졌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빠지고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8월 들어서 처음 생긴 현상입니다. 몇 달 동안 없던 일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른 아파트들도 있고 예, 오르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빠진 것도 있는데 빠진 액수가 상당히 커 보이네요. 예. 3억대, 2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특징이 이제 재개발 아파트라는 건데요. 네. 저기 보면 반포주공 1단지가 그 주호형 23억. 예, 예.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그 1, 2, 3, 4주구인데 주호형이 1, 2, 4주구고. 그래서 3주구. 24억 얘기 막 나왔었죠. 예. 최고가. 근데 지금은 3억이 빠졌네요. 예. 반포 주공 1단지가. 그러니까 그 주호형이 건 43억짜리고요. 네. 그쪽이 더 비싸죠. 비싼 예. 거고. 이게 평수가 좀 작은 거라 그런가 보죠? 예. 네. 다른 지역도 또 있나요? 자료가? 그다음에 노원 노원. 지역이 이제 중저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지역인데 거래 물량으로는 제일 많은 데죠. 노원. 여기도 뭐 5, 6천원씩 빠지고 5, 6천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계 주공 11차도 6,200, 중계 그린 1단지 4,700, 장미 아파트 시형 유차, 시형 저기 들어가서 옛날에 나는 저게 내 아파트인 줄 알았어, 박시형. 근데 아무 상관없는 아파트야. 시험 아파트 그렇군요.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장미 아파트 3,500 이런 식으로 노원구의 그 서민들이 예. 많이 사는데 또 노원구도 이제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급등했어요. 많이 높았죠.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6,200만 원부터 이렇게 1,000만 원대 이렇게 빠진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 장 더 있죠. 다른 성동 지역인데 좀 마찬가지로 6천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적어서 좀 한 장으로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금호동의 서울 숲 프루지오 6,300만 원 빠졌고요. 성수동 갤러리 아폴에 6천만 원. 그다음에 응봉동에 있는 대림강변 3,500.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오른 것도 있고 아파트도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동은 크게 오른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승과 하락이 교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근데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셨지만 거기는 서초, 송파는 쭉쭉 빠지는데 네. 강남은 그래도 빠진 데가 별로 없어요. 강남은요? 거기는 여전히 조금씩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언론이 그래서 늘 뭐 음마아파트라든가 강남 쪽 얘기를 늘 쓰잖아요. 빠진 데는 별로 안 쓰고. 그래서 음마아파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음마아파트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보면 네. 앞에서 살펴본 걸 보면 반포나 그 송파 이쪽에 이제 큰 재개발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음마 아파트하고 잠실 주공 5단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를 때도 거기서부터 오르고 이게 그 대치동인가 있나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네. 네.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 단지 중에 제일 재개발 큰 데기 단지 때문에 큰 지역이군요. 가격이 민감하고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것도? 크고 음마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예. 5, 6월 달에 미친 듯이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17건 이러네요. 11건 예. 평수에 따라서. 예. 7월 달 들어서 합쳐서 4건밖에 없습니다. 뚝 네. 떨어졌어요. 네. 아까 보면 25%는 되는데 25%도 안 돼요. 얼마나 될까? 한 5%나 될까요? 그 정도로 떨어진 거죠. 8월 달은 아직까지 네. 한 건도 한 건도 없고. 야, 이거 거래량이 정말 뚝 끊겼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이제 호가만 좀 남아 있는 거네요. 호가는 지금도 19억 3천인가 거래가 됐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23억이거든요. 23억으로 1억씩 조금씩 올라왔죠. 마지막 거래된 게 23억이에요. 이게 보니까 파란 거하고 뭔 빨간 색이죠? 거? 빨간색 계열이 그 평수가 좀 다릅니다. 예, 파란색은 76평방미터형이고 예. 빨간 거는 84평방미터형이죠. 예. 근데 가격이 보니까 지금 7월 달까지 이게 4월 달 대비해서는 조금씩 확실히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제 8월 달이 어떨 건지 예. 좀 지켜보는 상황이군요. 7월 달 마지막 거래가 30일이니까 23일 날 있었는데 네. 그 앞까지는 그
21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얘가 갑자기 신고가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8월 달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아직은 8월 달 상황 봐야겠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아직은 영향을 크게 안 받은. 아니 거래가 완전히 거래는 끊겨지고 예. 최고가는 아직까지 그 영향을 받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주공 5단지 보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죠. 네. 주공 5단지 보면 여기는 76평방미터형이 있고 82평방미터가 있는데 76평방미터형에서 6월달에 미친 쫙 올라갔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디든 지금 6월달에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격도 많이 올랐고 6월달이 되게 여러 가지로 보면 네.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6월달이. 그러니까 이제 7월달에 710 대책을 빨리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617 대책이 오히려 또 너무 느슨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그걸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있죠. 그래도 지금 7월달에 세 건밖에 없어요. 툭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가격을 보면 여기서도 넘겨볼까요? 예. 보면 이 82평방미터형에서 23억 8천까지 올라갔죠. 네. 여기는 7월 달부터 거래가 끊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7월 76평형도 1억 정도 올랐죠. 예, 올랐네. 이게 이제 마지막 실거래가예요. 그리고 이제 매물은 뭐 25억, 뭐 3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가가. 일단 그 눈에 딱 띄는 건 일단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다. 예. 이달 들어서. 예. 뭐 이건 눈에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하면 이거 지금 팔 수도 없고 예.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1주택, 무주택자밖에 없어요. 현금이 어느 정도 장만된 무주택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지금 저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 무주택자가 잘못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1주택 이상한 자는 못 삽니다. 아예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게 또 그 7월 30일 맞죠? 7월 30일 날 네. 부터 8월 10일까지 다른 데는 그렇게 거래가 있었던 것이 취득세가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어렵게 된 거죠. 네. 그게 8월 11일부터 시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거래가 또 바짝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산 것들이에요. 앞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 아까 이제 현상은 봤고요.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강남을 제외하고는 등락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빠진 폭들이 좀 더 가격이 빠진 데들이 꽤 있다. 합치면 그것도 올라가 있는 셈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라간 데도 있지만 하락하는 데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이런 상태, 이런 소강 상태가 한 가을까지, 추석 때까지는 아마 갈 거다. 마치 대치 상태처럼 힘겨루기가 이루어 관망이 있겠네요. 시장에서. 관망이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채로 호가만 유지가 되는. 거래가 되기는 실제로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추석 지나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바라는 쪽이든 하락을 바라는 쪽이든 다 추가 대책을 전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상승을 바라는 쪽은 늘 약간 어떤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는 느슨하게 빼주는 대책을 내셨다. 냈다. 그래서 또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게 나오길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하락을 기대하는 쪽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럴 즈음에 더 쐐기를 박아야지 된다라고 전망하고 요구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9월에서 겨울 사이에 한 번 더 대책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체적으로는 과거에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 때가 이렇게 상승 국면이 좀 많았고 겨울 때가 좀 하락 국면이 많았다면서요? 사실인가요? 그게 4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겨울에 빠지고 여름에 오르는 패턴이 4년째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대개 이제 부동산 대책 날짜를 보면 기억하시면 대개 7월, 8월 이후예요. 6.17 대책, 뭐 8.2 대책, 8.4 대책 이런 식으로 다 9일, 제일 센터 9.17, 그다음에 가장 하니까 70도 되게 여름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에는 분명히 빠질 텐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빠질 것이냐, 지금까지 했듯이 또 봄 되면 치고 올라올 것이냐. 여기에서 이 정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니 여론조사 지금 해보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 여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월세 전환하는 거 지금 4.0 정도 적용하잖아요. 4.0%를. 근데 2.5%로 이제 내렸죠. 5%로 좀 내려서 임대인들이
반전세로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좀 월세로 어렵게. 전환한다든가 네. 반전세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낙연 의원한테도 제가 의견을 좀 드렸고 여기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한 100일 정도의 콜센터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몰라 사람들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죽겠어, 내가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거를 한 100일 동안 그 임차인들 그리고 또 임대인들도 궁금해 할 텐데 전화를 받아서 국토위 소속된 상임위원들 뭐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부동산 또 당의 정책 전문위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나서서 오해를 좀 풀어줘야 한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라디오에서 그런 부동산 상담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은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게 필요해요. 네,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장경태 의원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을 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시든.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 시장 요소보다도 시장 원리 이거는 하나도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그 작전 세력의 심리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요. 그래서 제일 악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서울경제예요. 아, 서울경제가 또 뭐 사고 쳤어요? 거의 매일 사람들이 몰랐을 때 매일 사고 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번에 또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전세가 지금 지금 공세 퍼붓고 있는 임대차 3법을 통한 전세 문제거든요.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가 없이 이거거든요. 매일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자 기사더라고요. 나온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최근에 오른 7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진 3개 전세 아파트, 8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진 2개 아파트를 예시를 했어요. 근데 7월 달에 거래된 걸로 나온 게 강동구 명일동 레미안 솔베뉴가 9억 8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명일동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는 2019년에 분양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하면 쫙 전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매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아주 희한하게 한 매물 나온 거예요. 그냥 비쌀 수밖에 없죠. 여기가 주변에 그 대단지 아파트를 보면 이 같은 평형이 6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싸게 전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 거죠. 그게 강동구 명일동 레미안 솔베뉴 9억 8천에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옥수동 레미안 옥수 리버전이죠. 9억 2천 이러는데 이게 7월 4일 날 거래된 건데요. 왜 이걸 7월 거래로 내세웠는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도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9억 2천보다 떨어졌어요. 8월 달에는 9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보면 6월 달에 10억이었던 매물이에요. 그러다가 7월 달에 9억 2천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8월 달 들어서 9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구의 옥수동 레미안 옥수 리버전이 9억 2천에 거래가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6월 달에는 오히려 10억 가는 물량이었고 전세가 그러다가 7월 4일 날 9억 2천이었고 8월 6일 날 최근에는 9억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는 것 중에 9억 2천을 뽑아다가 기사에 낸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자이라는 데는 9억 7월 25일로 나와 있는데요. 이 9억은 최근 최고가고 보면 이것도 7월 달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 리버뷰자이가 9억에 7월 25일 날 9억 전세가 있었다. 뭐 실거래가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7월 25일 날 있었던 건 맞는데 7월 26일 날은 8억 2천, 7월 30일 날은 6억 7천으로 뚝 떨어졌고 8월 6일 날은 7억 5천, 11일 날은 또 7억 350, 13일 날은 6억 7,200.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도 7억 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월 지금 최근에 7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인데 무슨 이유인지 7월 25일 날 9억에 거래가 한 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마치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로 높게 거래된 것만 딱 뽑아서 딱 뽑아가지고 또
마치 전세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처럼 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서울경제가. 예. 그러니까 8월 거래 두 건 나왔는데 한 건은 이것도 역시 희한하게 높은 거. 이거 서울경제는 대부분 기사가 이런 식의 기사들인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매일 한 건씩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팩트 체크를 하려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와요. 서울경제에서 부동산 기사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 예,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네요. 어떤 기자들이 쓰는지도 좀 찾아봅시다. 예. 나중에. 그러니까 8월 거래 두 건 나왔는데 하나는 희한하게 오른 거 한 건을 골랐고 네. 하나는 떨어지고 있는 것 중에 높은 걸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전세는 지금 이제 매물처럼 저기 매매처럼 네. 정확한 통계를 뽑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확정일자 자료 가지고 하거든요. 확정일자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하기 그렇죠. 어려워요. 이제 신고제가 돼야 네. 앞으로 법이 통과됐으니까 나중에는 네. 이제 되겠지만. 그다음에 매매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같은 단지 내에도 거의 뭐 4억에서 6억까지 이렇게 막 똑같은 평형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해요. 신고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쭉 알아야 예. 내가 바가지를 쓰는지. 맞아요. 뭐 이런 것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야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모르게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가지 쓴 거예요. 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월달 거래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 마포 용광동에 내미한 마포 리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건이 나왔는데 네. 한 건은 용광로 레미안 마포 리버벨은 특이하게 높은 케이스를 잡은 거고. 이것도 특이하게 높은 것만 지금 보도를 한 거네요. 네, 그다음에 대치동 레미안 대치펠레스는 레데펠이라고 해서 강남구의 리딩 아파트입니다. 대장주라고 하죠. 네네. 대장 아파트로 하는 데인데. 이것도 보통 16억에 거래되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네, 15억으로. 근데 15억 6천이 거래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에서 거론한 거는 8월 1일자에 15억 6천이에요. 근데 거래 추세를 보면 6월 달에 6억에 거래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에 앞으로 이거 개선을 해야 할 게 이거네요. 추이를 보여주거나, 네. 추이를 보여주거나, 정확한 걸 보여줘야죠. 그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눈에 보여줘야지. 그 중에 자기가 선별적으로 딱 우연히 높은 것만 딱 뽑아서 예.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사의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인 것 같고. 아까 자료를 보셨지만 제가 정리한 자료는 그 중에 10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럼 많이 떨어졌으니까 쓰고 싶은데 먼저 보아하니 이건 뭐 이상한 거래인 거예요. 그런 건 빼야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를 뽑아야죠. 특이한 지금 게 아니라. 수속 대책과 관련해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종부세가 역시 가장 강력한 대책이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김진애 의원이 얘기하는 그 구간 구분과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구간을 좀 그 세분화하자는 거잖아요. 네. 뭐 12억인가 50억, 60억인가 그 사이를 몇 개로 좀 나누자. 예. 그 얘기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1인 공제 기초 공제가 9억인데요. 너무 높다. 6억으로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인이 이 1인 주택, 1주택자, 고가주택 1주택자도 지금 투자 목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도 높아져야 된다. 그다음에 그 비거주 중과세. 이재명 지사가 많이 하는 얘기죠. 비거주 중과세라는 것은 안 사는 집에는 과세를 많이 하고 네. 사는 집에는 좀 내린다는 거. 지금 정부에서 6억 이하 아파트 1인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재산세 내리라라고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했죠. 예,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 상승 주도 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 자꾸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전선을 넓히려고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1주택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무주택자까지 정부 대책 때문에 너는 집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주택자는 사실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아무 관계 없어요. 1주택자들이 그런 전선에 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합당 쪽에서 이 프레임 구사하는 걸 보면 위선, 오만, 무능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위선적이다라는 그렇죠. 것은 네.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딱지로 붙이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자기 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냐 이 딱지를 붙이고 있고 오만 180석 가져가니까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밀어붙인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능
부동산 정책을 대표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먹겠죠,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레임을 빠져나와야 하고요. 그건 이제 부동산대로. 그다음에 우리 안에 내부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어떤 뭐랄까 반성이 필요한 건 반성도 하고 쇄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쇄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드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의회 권력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부분들만 딱 좀 꼽아서 계속 아프게 때리는 것 같아요. 자세를 그래서 고추 세워야 한다. 좀 빈틈을 주지 말자.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따박따박 해나가되 빌미를 주는 어떤 태도, 행위, 말실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 모두 좀 긴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 전당대회 간단히 짚고 일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정상적으로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질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어요, 사실. 근데 그 계획대로 진행은 하나요? 진행합니다. 29일날 원래는 중앙위원들 모여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2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50명 이상 그 집합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대회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대로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원래 이제 그 박주민 후보는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냈고 이낙연 후보께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좀 메시지 기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통합당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좀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대선 지지율이 좀 요동친 측면도 좀 있고 해서 이낙연 의원의 스탠스가 조금은 그 예전보다는 강한 어떤 느낌이 좀 들고 있다. 그런 측면은 저는 다행스럽게 보고요. 그런 측면은.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폐쇄가 됐었어요. 잠정 그 캠프가 캠프에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놈들이 그 우파들의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그 빌딩에 그분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그 캠프 자체가 중단되는, 운영이 중단되는, 사무실만 물론 중단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부겸 의원도 대단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어서 승패는 대략 짐작은 되는데 어쨌든 세 분 모두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심사는 사실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중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5명. 몇 사람 거의 붙박이처럼 생각나는 사람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해도 되죠. 지금 그 최고위원 5명 여성 의원은 빼고 양현자 의원을 빼면 4명이 남성 의원들 4분이 되실 텐데 지금 대의원들 조사해 보면 염태영, 김종민 이 두 분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최근에 이제 노웅래 의원이 상당히 많이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대의원 조사에서는 3명이 엇비쌀 정도까지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염태영, 김종민, 노웅래.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상당히 치고 나오면서 서울 지역 하고 또 호남의 일부 동교동계 출신들 이런 분들이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걱정도 좀 됩니다. 솔직히 노웅래 의원이 이제 안정감은 있는데 좀 개혁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 또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은 한 자리 놓고 이제 이현우, 신동근, 한병도 세 분이 좀 접전을, 소병훈 의원은 조금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세 분이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대의원 표 못지않게 큰 표가 권리당원이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중은. 권리당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권리당원에서는 김종민 의원은 높게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의원들의 차이가 과연 클 건가?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좀 개혁성이 강했던 의원들이 약진할 수 있느냐? 과연 이제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 표심이 어떨 건가? 그래서 결국 전국의 1위를 누가 할 거냐? 왜냐하면 1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고위원 1위는 상징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1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표심이 대의원들의 표심이 무엇을 바라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만약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되시면 공백기가 좀 있어요. 한두 달. 한 달 정도 전당대회 치르려면. 네. 왜냐하면 3월 달에 그만두셔야 하는데 3월 9일 날. 그러면 4월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고 아마 전당대회 치르지 않을까. 그 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1순위 된 분이 실질적으로 대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1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지금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의원의 의견 표심도 중요한데 지금 지지난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당선되던 그때부터 우리 당이 대의원 줄 세우기 이런 게 좀 약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권리당원들의 어떤 여론이 의사가 대의원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네.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실은 요즘 부동산 때문에 전당대회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지율도 역전되고 좀 이렇게 변고가 있긴 했죠. 그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니만큼 지금 과제로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냐 당을, 그다음에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거냐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의원께서도 처음에는 안정 위주로 가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돌파 쪽으로 좀 선회하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은 원래 안정과 돌파의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박주민 의원은 젊으니까 돌파 쪽이 좀 더 이미지가 강한 쪽이고, 그래서 당원들께서 그러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아마 양쪽의 기류가 다 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권당이냐만큼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180석의 위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 판단을 잘 내려서 전당대회의 의사로 표출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뭐 여기서 뭐 저는 어떤 분을 뭐 지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그걸 밝힐 수는 없고요. 각자 다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의미를 해석하면 됩니다. 예. 어떤 주문이 많았구나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안정감 있는 어떤 분들이 대거 약진을 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최근에 어쨌든 약간 오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주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개혁성이 강한 분들이 상위에 많이 포진된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라.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진중권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정청래 과거에 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다들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뾰족하게 이 뭔가 각을 세워야 할 사람들, 이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이 통합당과 맞짱뜰, 그다음에 이 유언비어 날조하고 가짜뉴스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맞짱 떠서 싸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 바람은 있고요. 전당대 이제 다음 주쯤 되면 29일 날이니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예.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투표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월요일부터 들어갑니다. 다 됐어요 지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2위가 될 건지 그것도 사실 이유도 중요하죠. 관심이 좀 많죠. 네. 그것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 표심으로만 보면 지금까지 나온 거는 2위가 이제 김부겸 의원이 박주민 의원보다는 대의원에서 분명히 표를 더 받고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은 박주민 의원이 또 세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개혁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변수가 어떻게 될지 권리당원에서의 박주민의 선전이 가령 이제 현실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1위를 하신다고 보면 네. 다 중요해요, 그죠? 어느 정도 표로 1위를 하실 거냐도 중요하고 2위가 누가 되느냐인데 2위가 또 어느 정도로 2위가 되느냐. 예, 그것도 상당히 따라서 중요합니다. 다음 전당대회 때 네.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가 개입되어 있는 전당대회예요. 네, 세 분 다 훌륭한 자산이고 네.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많은 얘기들 좀 나누고 세 분의 장점들이 어떤 분이 되더라도 네. 다 좀
녹아들어서 예.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예. 당직자들을 나중에 배치할 때 좀 전략적 판단, 종합적 고려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예, 최소한 이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 건 다 없습니다. 훌륭한 분이 예, 좋은 분들이고요. 되시는 거에 따라서 당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자, 이것으로 1부 마치고 2부 때는 조국 정경심 재판 그리고 이 광복절과 관련해서 또 일베, 네. 뉴라이트와 관련된 얘기들 우리 황희두 의원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